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를 정말 가득가득 채우는 중요한 매크로 일정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걸 한 번에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날짜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월요일에 특별한 일정은 없지만 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에 밤이나 새벽에 보통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연쇄적으로 회동을 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분들이 바로 전쟁의 각각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만남에 의해서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근데 이들의 만남이 우연찮게 이제 성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클래리티 법안 다루면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장례식이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린지라는 의원이 친이스라엘 의원이자 친우크라이나 의원이었거든요. 양쪽에 둘 다 잘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에는 10번 이상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상의를 하고 지원을 해줬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도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나 둘 다 장례식에 내가 오겠다. 아직 장례식 안 했습니다. 2, 3일 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일단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일단 이란 전쟁 얘기는 100%할 테고 둘 중에 하나겠죠. 전쟁을 확전시키거나 아니면 출구 전략을 모색하거나 전자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출구 전략을 쓸 가능성이 좀 높겠다. 다만 종전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종전이든 휴전이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텐데 문제는 예전에도 이란과 어렵게 MOU를 맺고 휴전 상태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에서 막 단독으로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종전을 변수를 좀 통제하고 당신들 원하는 게 뭐야?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하고 뭐 의견을 좀 맞추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이지만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로 변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를 하는 분이고 당사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겠죠. 근데 참고로 우크라이나든 이스라엘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라 두 분 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먼저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바쁘니까 일단 있어봐 하다가 장례식을 계기로 동시에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즉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뭔가 요청, 안건을 갖고 지금 온다는 건데요. 참고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러시아의 푸틴은 굉장히 좀 강경 모드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금은 유연해진, 부드러워진 모양새, 제가 느낄 때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휴전 후의 협상, 요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미 했었잖아요. 보통은 협상을 하고 나서 이게 잘 맞으면 휴전으로 가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야, 일단은 휴전해 보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핵이든 뭐든 협상을 하자. 이거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추정도 있고요. 근데 그러기엔 러시아가 또 너무 강경하죠. 그래서 뭔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만약 중재를 한다? 굉장히 좋은 성과겠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압박할 테니까 당신들도 뭐 양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뭐 기사가 나오면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례식 이후에 두 개의 전쟁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겠다라는 방향이 좀 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확전이 뭐 좀 통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꼽으라면 미국 이란 전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수요일 아침 9시로 가보면요. 한국에 굉장히 큰 뉴스죠. SK 하이닉스가 대망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왜 주식 얘기를 하느냐? 주식 얘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AI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크립토가 못 간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AI로 돈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유동성을 AI가 다 빨아 들어갔다. 비단 코인의 유동성만은 아니겠죠. 뭐 금부터 뭐 모든 주식, 모든 자산의 유동성을 AI가 다 끌어들여 갔으니까 이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관점. 지금 돈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포인트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삼전 닉스가 아주 폭락을 해도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10% 넘게 떨어지고 하는데 코인만 뭐 좋고 이렇진 않겠죠. 그래서 재미없는 건 괜찮지만 폭락은 또 안 좋다. 유지는 좀 해줘. 이런 이제 시각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사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네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AI 메모리 훈풍의 역대급 기록을 눈앞에 뒀다. 뭐 이거는 거의 팩트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1분기를 넘어설까? 1분기에요. 영업이익이 63조가 나왔고 매출이 52조, 영업이익률이 무려 71.5%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71%죠. 물장사도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전 세계의 수요를 상승시키며 반도체 고점론을 침묵시킬 수도 있다.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에 걸맞게 눈높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눈높이가 거의 뭐 이마에 달려 있을 정도로 웬만한 이제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시장이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전망을 보면요. 매출이 82조, 52조에서 82조로 뛰고요. 영업이익률 예상치는 무려 76.5%입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100%까지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물건도 사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해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치고 올라간 이 부담스러운 눈높이가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삼성엑스 투자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7월 31일 금요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뭐 주로 삼전 닉스겠죠. 여기에 예탁금 규제가 조기 시행됩니다. 원래는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해서 굉장히 빨리 당겼죠. 그래서 이제는 예탁금을 원래는 1,000만 원만 있어도 곱빼기 이제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있었고 현금에 이 1,000만 원에 주식이나 ETF나 채권도 한 70%까지 담보로 잡아주면서 예탁금으로 쓸 수 있었지만 이제 7월 31일부터는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고요. 무조건 현금만 됩니다. 다른 거 주식이고 뭐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가 이 주식을 팔면 바로 출금을 못하죠. T 플러스 2일이 되어야만 출금이 되는데 그것만 현금으로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풍차 돌리기가 됐었어요. 내가 판 날, 그리고 판 다음 날도 내가 출금만 못할 뿐이지 그걸로 매수는 얼마든지 했었죠.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T 플러스 2일이 돼서 출금 가능한 현금만 진짜 현금으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머니가 됐다는 거죠. 이 일은 최소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샀다 팔았다 풍차 돌리기가 됐는데 그거를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투기 수요가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막 새롭게 한 방을 노리려는 수요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29일에서 30일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성적표를 보여줘야 돼요. 코인부터 모든 유동성을 빨아갔으니까 이제는 그거 한번 증명을 해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정말 실적 발표가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뭐 스트레티지,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다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두 개만 일단 소개해 드리면 둘 다 AI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증명해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AI에 넣은 만큼 엣저의 수익률이 성장률이 올라간 거야? 만약에 성장률이 떨어졌다? 굉장히 처참한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요. 메타도 AI에 그렇게 투자하던데 광고 매출 많이 올랐어? 메타의 주수익은 이제 광고잖아요. 성장률, 이익률 뛰어나? AI에 투자한 만큼 안 나오면 좀 냉정한 평가할 텐데 뭐 요런 느낌이다.
이것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월 30일 목요일 새벽 3시 반에 대망의 FOMC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케빈 어시가 연설을 할 겁니다. 7월 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 동결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동결 확률이 그렇다고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65.8%고요. 금리 인상 확률도 여전히 34.2%다. 이게 조금 7월 달에 인상 확률이 많이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이란 전쟁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다시 좀 올라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자, 그래도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자면 그래도 동결이 되긴 하겠지만 반대표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대로 간다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 목표를 캐비너 씨가 굳건하게 뭐 발언을 할 것인가? 예전에도요, 인플레 목표를 뭐 2%라고 하면서 조금만 튀어도 용납하지 하겠다, 않겠다, 이런 강견 모드를 보여줬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약간은 매파적인 모습이 워시에게도 나왔었고, 또 중동 전쟁 관련 뭐 유가라든지 이런 커멘트가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9월 달이죠. 8월 달은 FOMC가 없고 이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FOMC에 힌트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게 왜 중요하냐? 9월 달에 FOMC 금리 확률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9월의 금리 인상 확률이 무려 82.3%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리냐, 두 번 올리냐 차이지. 한 번이 57, 두 번이 25%에서 일단 무조건 한 번은 올린다. 그리고 좀 심하면 두 번째까지 올릴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바라는 하반기에 뭐 긍정적인 기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9월 달이 조금 많이 중요하다. 근데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아무리 케비노 씨를 압박을 한다 해도 본인이 이란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타코가 안 나오면 절대로 금리는 낮출 수 없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케빈 워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TF까지 만들었다 소개를 해드렸죠. 이분이 평소에 25년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주장을 했던 게 AI가 이제 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서 오히려 디플레가 나올 수 있다라고 평소에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A16Z 창업자도 이분은 뭐 그냥 자체가 AI인 분이신 거고요. 또 스탠퍼드 교수, 경제학과 교수도 TF에 넣어놨는데 제가 최근에 한 재밌는 사실이 일단 이 교수님은 경제학과 교수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교수직은 휴직을 했고요. 엔트로픽에 일하려고 교수직을 휴직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엔트로픽에 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 고용이나 경제 성과를 얘기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겠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CEO 뭐 여자분도 계신데요. 이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AI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써줄 가능성은 높다. 다만 보고서가 뚝딱 하면 바로 나오진 않겠죠. 빠르게 보고서가 나와서 7월 FOMC 회의 때 뭐 케비너 씨가 좀 발언을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중간 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고서는 아마 4분기에 나올 것 같고요. 현실적인 중간 보고는 빨라야 8월 말 잭슨홀 미팅, 요때라도 그래도 좀 언급을 해주면 AI 생산성 때문에 디플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9월에 금리 인상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좀 8월 말에만 나와줘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많아요. 새벽에도 FOMC 회의가 있었지만 밤 9시 반에도 사실 GDP도 나오는데요. 그것보다는 6월분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된다. 요게 이제 연준에서 CPI보다 더 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가인데요. 참고로 이게 기준이 바꾸기 전이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8월분 PC 물가를 이제 그러니까 9월에 발표되는 그때는 이제 좀 기준을 바꿔서 조금 물가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게 개편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과거 기준 그대로 갑니다. 네, 불행 중 다행인 게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6월 달에는 미국과 이란이 손을 잡고 MOU를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CPI도 굉장히 떨어졌었죠. PC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5월 달 PC만 하더라도 헤드라인 PC가 뭐 23년 내 최고치 물가가 막 뚫고 올라갔었고요. 그돈 PC도 3.4로 높았는데 6월 컨센서스는
약 3.7% 정도로 헤드라인도 떨어지고 근원도 0.1%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7월 달에 다시 치고받고 있으니까 7월 달에 브렌트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일시적인 안도에 그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좀 걱정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관세를 포기할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고 또 AI의 생산성을 올리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유가가 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뭐 휴전이 되든지 이란과 러시아의 제재를 완화해 주든지 아무튼 유가가 떨어져야지만 이들이 원하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완화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어렵다. 결국은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31일 금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뭐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한데 어렵더라고 했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일단은 7월 달은 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기 때문에 7, 8, 9 정도는 조금 쉬어주고 조금 숨 돌려야 되죠. 막 연속 인상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10월쯤에 한번 또 인상을 하고 이게 한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도 7월 달에 인상 한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연내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자, 요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제 기사인데요. 뱅크 오브 재팬에 자꾸 스콧 베센트가 연락을 합니다. 금리 더해, 더해.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계속하고 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자. 너네 엔저가 너무 낮아. 그래서 환율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일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6월 달에 스콧 베센트가 참고로 일본의 우에다 총재를 만나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하십니다. 금리 인상했을 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요. 예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온다고 하면서 별로 좋은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일본을 위하는 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정확히 한번 따져보면요. 급격하게 예고도 없이 팍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계속 올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치솟았는데 일본 입장 실제로 물가 높습니다.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요. 귀신같이 시장 금리, 국채 금리, 장기 금리가 이미 눈치를 채고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얘네들 국채 많이 찍겠네. 돈 엄청 풀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기 금리가 이미 튀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일본의 많은 기관들이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을 거예요. 뭐 생명보험, 연기금. 근데 이 일본의 기관들이요. 미국 채를 팔아버리고 일본채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시장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팍 튀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한 1%, 미국이 4%라고 하면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뭐 4% 이자 받는 게 1%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살 용의가 있었는데 자, 일본의 국채 금리가 팍 튀었어요. 그래서 2%, 3% 됐다. 실제로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의 4%든 일본의 2%, 3%든 뭐 그게 그거네. 그리고 뭐 환전도 해야 되고 수수료도 내야 되고 굳이 미국 거 사줄 필요 있어?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튀었으면 일본의 국채 가격은 엄청 싸졌겠네요. 그래서 미국 거 그냥 팔고 일본 거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콧 베센트는 미국채 팔지 마. 미국은요, 미국 국채를 누군가 팔면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발작을 할 정도로 미국 국채 팔지 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뱅크 오브 재팬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데 어렵다라고 했었죠. 왜 이 일정을 뱅크 오브 재팬 금리 결정 일정마다 보셔야 되냐면요.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엔저가 나왔어요. 요것 때문에 일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금리 인상해야겠네요. 그리고 미국이 또 구두로도 인상 압박을 엄청 주고 있어요. 지금 스코페센터를 그림자 일본 총재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가는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일본의 이 정치, 아베노믹스를 이어받아서요. 또 돈은 엄청나게 풉니다. 재정 확대 정책을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6월 달에 이미 추경을 한국 돈으로 29조에서 30조 원을 땅땅땅 쳤습니다. 7월, 8월, 9월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엄청나게 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 버렸고, 그리고 이미 장기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다 갈아치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브레이크도 밟고 있으면서 엑셀도 밟고 있고,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미 시장 금리는 튀어 있고, 돈은 풀고 있고, 정말 엉망인 상황인 거죠. 근데 기준금리는 시장 충격 없이 부드럽게 계속 올려라. 이게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나요? 엄청나게 어려운 주문,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차라리 미국이 낫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라도 맡고 있죠. FOMC보다 훨씬 고난이도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물가를 올릴 수도 없고, 올리면 싫어할 거고, 발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없고, 돈은 엄청나게 풀고 있고.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가요, 제가 볼 때는 말을 많이 아끼셔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뭔가 실수 한번 했다가는 책 잡혀서 큰일 날 수도 있고요. 막 발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말을 많이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진 통로 아니면 뭐 인터뷰나 이런 거 잘 안 하실 것 같다. 물론 인터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결정 일정마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이 많았는데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화요일, 수요일 밤에 트럼프, 네타냐후, 그리고 트럼프,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회동을 할 예정이고요. 수요일 아침에는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29일, 3일, 30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로빈후드가 실적 발표, 그리고 30일 새벽에 FOMC 금리 결정과 케빈 허시의 기자회견이 있고, 그리고 역시 목요일 날 밤 9시 반에는 GDP 2분기 속보치가 발표되며 개인 소비 지출 6월 달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로 와도 아까 그 빅테크 실적 많다고 했었죠. 애플, 아마존, 코인베이스, 스트레티지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7월 31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아마도 일본이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긴 하지만 총재 기자회견에서 뭔가 뭐 실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큰일 날 수 있다. 적당히 예상을 지금 뭐랄까요? 약을 많이 쳐놓고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ETF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요 수많은 일정들이 이번 주에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클래리티가 지금 되네 마네로 아마 7월 말 8월 초에 뭐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한 주 내내 떠들썩하고 누가 뭐 찬성을 하네, 반대를 하네, 뭐 확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도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결론을 맺어보자면 이 많은 일정들을 근데 예상을 하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의외의 결과와 변동성도 염두에는 두시되 나만의 포트폴리오와 기준으로 묵직하게 이번 한 주를 뚫고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